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또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적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을 부인했습니다. 또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영하권의 최강 한파가 이어집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호남과 제주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즉각 보복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 계엄에 관한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별도 가림막 없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특히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통화 내용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다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것인지는 듣지 못해 여인영 전 반척사령관에게 전화했고 당시 구체적인 명단과 함께 체포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신문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이 말에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의 해외 출장 일정을 착각해 홍 전 차장에게 대신 전화한 것이라며 계엄 상황은 국가기관장과 논의할 사안이지 홍 전 차장에게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온 홍 전 차장은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거 조태용 원장이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홍 전 차장은 심판정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대통령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는데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홍 전 차장 측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를 토대로 폭로를 이어갔는데 이런 증언들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통신 기록 조회까지 신청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적어둔 체포조 명단 메모를 공개하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막힘없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통화해서 지금 나가 있는 체포조를 위해 주요 대상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며 명단을 불러주길래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 서 있던 상태였지만 급한 대로 종이에 휘갈기듯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명단을 들으면서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받아 적기를 멈춘 탓에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14명에서 16명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자로 써 있는 이름들은 보좌관이 다시 정리한 거고 흘림체로 쓴 건 자신이 쓴 거라 했는데 흘림체로 쓰인 검거 요청 내용을 두고는 헌법재판관이 직접 사실관계를 캐묻기도 했습니다. 검거 지원 요청을 그렇게 적은 거라는 해명에도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은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 대통령 측은 이런 홍 전 차장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난달 31일 통신기록 조회까지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경질되기까지 이재명, 우원식, 박지원, 기타 민주당 의원과 전화, 카톡,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 있나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통신 조회를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던 홍 전 차장은 자신이 조사받는 피의자도 아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 측에 공개적으로 항의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따질 내용이라며 국회 측의 질문을 피해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은 충암고 출신이자 비상계엄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조 의혹을 중심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체포하려 한 정치권 인사의 명단을 작성하게 된 과정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물었는데 여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도 역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다만 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통화에서 여러 특정 인물이 있는 명단을 전달하며 위치 정보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체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고 조 청장과 기억이 일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체포조 지원 내용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다툴 게 많다고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미 방첩사 체포조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홍 전 차장에게 위치 추적을 전화로 부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의 평균 출동 시간은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입니다.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부인하는 등 상당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는데 결국 검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다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연관돼 있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군인이라는 국회 측의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군인이 비상 상황의 법적인 것을 다 따지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휘하 군인들과 함께 국회로 출동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검찰 공소장 속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사실인지 묻자 거듭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해서 190명이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된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답변 드리지 않고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계엄 해제 후 병력 철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비화폰으로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엄 해제 후에도 지시가 없어 스스로 판단해 철수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국회 증언과 배치됩니다. 나중에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한테 너는 어떻게 철수했냐라고 제가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특전사가 철수하는 거를 보고 우리도 그냥 같이 따라서 철수했다. 답변을 거부하던 이 전 사령관은 불행한 군인이란 국회 측 평가에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길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불행한 군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안 불행한 군인이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고 뭔지도 모르는 비상이 걸렸을 때 이거저거 다 따지면서 법적인 거 다 따지면서 나중에 합니까? 이 전 사령관은 만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내렸다면 어떻게 답했을 것 같냐는 대통령 측 질의에는 무시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건데요. 국회 측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첫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사건에서 정치인 체포 등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비상계엄 당시 이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얻은 두 번째 발언 기회에서도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위원을 소집하고 군 철수를 지시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무위원이나 군 사령관들에게는 경보성 계엄이란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해 예상보다 더한 조치가 준비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이에 국회 측은 탄핵 심판 등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사안의 실체를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검찰이 대통령과 수방사령관의 통화 횟수조차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검찰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16일 만에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 위해 보석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던 윤 대통령 측은 아예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 사실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통화 횟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엔 3차례로 윤 대통령 공소장엔 4차례로 기재되는 등 검찰이 기본적 사실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자체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객관적 사항을 잘못 파악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청구인 측도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시차를 두고 추가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을 기소한 이후 추가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반영된 거라며 근거 없는 트집 잡기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폭력에 앞장서고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던 2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을 단 40대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양손으로 든 둔기를 힘차게 내리치며 당직실 유리창을 깨부수는 남성.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에서 난동을 벌인 이른바 녹색 점퍼남 A씨입니다. 폭력 사태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이 당시 유튜브 영상에 고스란히 남았는데 범행 2주 만에 경찰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부에선 A씨가 언론사 기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탈영 기기까지 빼앗은 혐의로 또 다른 30대 남성도 구속했습니다.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명이 추가 구속되면서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구속된 인원은 6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을 단 사람은 경북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영상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연설이 담겼었는데 해당 남성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언론 보도를 본 뒤 경찰에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폭탄 테러를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며 장난식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조만간 남성을 협박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가 심판을 진행하게 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대표의 재판은 중지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해당 재판의 2차 공판 기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겁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도 이 조항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하게 되면 이후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은 멈춰지고 선고도 예정보다 미뤄집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대표 측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시 사격이라고 표현했던 10% 규모 펜타닐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중국도 장전해뒀던 보복 조치를 쏟아내며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보류하면서 중국과 협상도 예고했습니다. We'll be speaking to China probably over the next 24 hours. On fentanyl in China, President Trump. We don't want fentanyl coming into our country.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10% 추가 관세는 현지 시각 4일 0시를 기해 예정대로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같은 시간 중국도 미리 장전해뒀던 반격 조치를 쏟아냈습니다. 먼저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원유와 농기계, 픽업 트럭 등에 10% 맞불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는 미국보다 높은 15%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화석 연료 경제 부활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층이 표적입니다. 중국이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장악한 텅스텐을 비롯해 특수 금속류의 수출 통제도 발표했습니다. 무기류와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로 미국에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인터넷 포털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패션 그룹 PVH, 바이오 기업 일루미나 등 두 곳은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습니다. 트럼프의 틱톡 지분 절반 요구나 태무를 노린 소액 관세 면제 철회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읽힙니다. 예고했던 세계무역기구 제소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严重违反世贸组织规则，性质恶劣，是典型的单边主义和贸易保护主义做法。 다만 WTO 분쟁 해소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대화여서 협상의 문을 여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곧 통화할 것이라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이 말했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주최한 포럼에서 미중 정상이 관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통화 일정을 잡고 있다며 두 정상의 대화가 매우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예고에 필요한 경우 힘든 협상을 하고 해결책을 찾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각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5 EU 대사 컨퍼런스 연설에서 유럽의 이익을 언제 어디서든 보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 기업들은 350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100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유럽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며 양쪽에 많은 것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25% 부과는 미뤘지만 앞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더 넓어지고 강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에 대한 10% 관세 추가 조치는 발효됐고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반도체와 올레드, 카메라 모듈 등 많은 부품이 한국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 때는 미국 소비자들의 우려에 중국산 아이폰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했지만 이번에는 아직 예외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미뤘지만 무역 전쟁의 대상이 더 넓어지고 강해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재임 기간이 4년밖에 안 남은 트럼프가 공약을 실현할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감세 등 주요 공약 시행을 위해 5조에서 7조 달러가 필요한데 문제는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36조 2천억 달러로 추정돼 의회가 정한 부채 상한 36조 1천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외국 정부로부터 세입을 증가시켜가지고 이를 통해서 국내 세금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서 미국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을 경시하면서 접근 방식을 좀 취하고 있다. 무역 전쟁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8.2%를 기록한 한국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수출품도 있겠지만 세계 무역 위축에 따른 손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 등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우려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액 195조 원 가운데 86%가 중간재입니다.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쪽은 안 그래도 높은 관세에 힘들었는데 10% 추가 관세를 받기 때문에 이건 악재죠. 반면에 우리도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때려주면 이제 K조선은 언터처블입니다. 미국 물가 상승 여파로 고금리의 내수 경제 압박도 지속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 초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수출 기업의 37%는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평당 9천만 원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지난해 전국 분양 물량 가운데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47.2%에 불과해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42조 897억 원으로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증가로 20대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갤럭시 S25 시리즈가 국내 사전 판매에서 모두 130만 대를 팔며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앱 딥시크 주간 사용자 수가 120만 명을 돌파하며 챗GPT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MBK 파트너스가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이 선임한 사회이사 7명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연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 AI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만났습니다. 네, 스타게이트 참여로 이미 손을 잡은 손정희 회장과 샘 올트먼이 이재용 회장과 협력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중국발 딥시크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을 찾은 미국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번 깜짝 3자 회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미 스타게이트에 5천억 달러, 우리 돈 7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손 회장과 올트먼 CEO는 삼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AI 칩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손 회장과 AI 전용 단말기를 만들겠다고 한 올트먼 CEO 모두 반도체 기술력을 갖춘 삼성을 AI 동맹의 일원으로 초대한 셈입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찾은 올트먼은 딥시크에 맞서 전열을 다지는 동시에 스타게이트 투자금 확보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Nothing specific. Just updates and potential collaboration discussion. We don't know. We just have to start discussing. 샘 올트먼은 카카오와도 손잡고 한국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투자 가능성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Quite incredible. There's so much of Korea that makes AI a good fit. If you think about all the industry here, from energy to semiconductors to internet companies, it's really a sort of unbelievably strong place for the adoption of AI. 원래 친분이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난 뒤에는 원더풀이라고 말했습니다. HBM 등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의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SK에도 스타게이트 참여 제안이 이뤄졌을지 관심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도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제만큼 날이 춥겠습니다. 서해안의 폭설도 지속하겠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6.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추위 상황이 비슷한데요.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보온용품을 모두 착용해도 10분 이상 밖에 서 있으며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칼바람이 매섭게 불겠습니다. 나오실 때 추위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현재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서울은 영하 11.4도, 대전은 영하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구름이 호남 서해안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호남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에서 5cm, 충남 서해안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전북 고창과 정읍, 부안과 순창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호남 서부와 제주도, 충남 남부 해안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0cm 이상, 호남에 15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경기 남서부와 충청 내륙, 영남 내륙에도 눈이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한 가운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도 매우 건조한 만큼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입춘과 함께 강력한 한파가 찾아와 전국을 덮쳤습니다. 전라권과 제주도, 일부 충남 북부 내륙에는 많은 눈까지 내렸습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설 연휴 내내 내렸던 눈이 잠시 모습을 감췄다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시간당 3cm, 많고 강한 눈에 한때 전북 곳곳에 대설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어른손 한 뼘만큼의 높이로 눈이 쌓였습니다. 눈은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이 내렸고 시민들은 며칠 만에 다시 맹추위 속에 눈 치우기에 나섰습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그냥 바로 병원에 가면 오래 고생이요. 힘들어. 이게 위험한 게 이렇게 치우지. 그러면 안 치우면 미끄럽고 큰일 나. 또 한파 때문에 낮에도 온도가 영하권을 유지하면서 전북 곳곳에서는 눈길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정박한 어선 위로 하얗게 눈이 쌓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왈칵 눈이 쏟아질 듯 하늘은 온통 먹구름입니다. 충남 남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 미끄럽고 바람 많이 불으면은 어버는 사람들은 배를 못 나가요. 배를 못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계가 좀 불편하잖아요. 제주 전역에 발효된 대설특보. 한라산에는 1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모든 탐방로가 통제되고 주요 산간도로도 막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기상청은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6일까지 최대 3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이렇게 강추위가 덮치면서 전국의 곳곳에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한파로 인해 전신주 장비가 손상되면서 전기 공급이 끊겼고 반려견들의 보온을 위해 피운 연탄불이 번져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온통 깜깜해진 밤거리, 전신주 꼭대기에서 불꽃이 일더니 폭발음이 들립니다. 사건 발생. 급작스러운 한파로 전신주에 달린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대 정전 사태는 1시간 뒤 복구됐지만 멈춰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 소방이 구조에 나선 것만 3건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지금 구미역 뒤쪽 다 날리고 여기는 지금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갖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선 추위에 떨던 반려견들을 위해 피운 연탄불이 화재로 번졌습니다. 불이 난 비닐하우스가 소실되면서 안에 있던 반려견 50여 마리 가운데 7마리가 죽고 60대 여성이 얼굴을 다쳤습니다. 서울 강서구 증미역 인근에서는 도로 아래 묻힌 상수관이 파손돼 퇴근길 일부 차선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굴착기를 동원해 동파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복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기 양평군에선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안에 있던 자녀 2명과 할아버지 1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하루 전 부부싸움이 접수된 사실과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자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여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집안에 갇힌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저수지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지는 사고에 대비해 소방대원들이 구조 훈련에 나섰습니다. 올 겨울 최강 한파에도 대원들은 거리낌 없이 얼음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강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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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하 10도에 달하는 날씨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두께만 20cm 정도 되는 얼음 조각을 이렇게 잘라내는데요. 혹한의 날씨에도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수심 10m의 저수지안은 손전등이 있어야 겨우 앞이 보이는 상황. 얼음이 눈을 긁어내 만든 표식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의지해 물속을 수색하다 보니 요구조자 마네킹이 보입니다. 대원들은 마네킹을 끌어올려 들것에 눕히고 이송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구조 장비에 이상이 생기는 돌발 상황에도 대비합니다. 겨울에 그 강한 추위와 그 물 안에서 활동하는 그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대원들의 안전에 약간 좀 중점적으로. 소방은 특히 날이 풀리면 얼음이 얇아져 위험하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빙판을 밟는 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글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유물 8만여 점에 대한 이송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화재 조사와 과학 수사 차량, 서울시 차량까지 잇따라 한글박물관 출입구로 들어섭니다. 소방과 경찰 등이 지난 주말 큰 불이 났던 한글박물관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오늘 어떤 거 좀 중점적으로 같이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경찰은 박물관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을 철거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접 불티가 튀면서 옥상 바닥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작업자와 박물관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아침 증축 공사 중이던 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1명이 다쳤고 작업자 1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습니다. 한글박물관은 보관 중이던 유물 8만 9천여 점에 대한 이송을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 중입니다. 한글박물관은 중앙박물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송 계획을 짜고 있는데 남은 유물 전부를 옮기는 데에는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 추산 13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난 가운데 현장 복구와 한글박물관 재개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스웨덴의 평생 교육시설에서 괴한이 총격을 가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뚜렷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구급대원과 무장경찰이 대규모로 출동했습니다. 성인 대상 학교에서 총격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서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웨르브로에서 다급한 신고가 들어온 건 현지 시간 낮 12시 반쯤. En kille bredvid mig, han fick skjuta här i axel. Så han blödde så mycket när jag tittade bakom mig så det var 3 personer på golvet som svimmar och blöder. Men alla var chockade. Alla säger bara gå ut, gå ut. 당초 부상 5명 정도로 알려졌던 피해 규모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총격범도 숨졌으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연기가 자욱해 방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테러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입니다. I nuläget så känner vi oss tryggare med att fler attentat inte kommer att ske. Och de skolorna som var inrymda har utrymts. 스웨덴에선 최근 폭력 조직의 총기 사용 범죄가 늘고는 있지만 학교에서의 총격 사건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Det är klart att man tänker på sina lärarkollegor. Så att det är klart man är orolig där. Men inte bara för dem utan även för folket som pluggar där och deras familj. Så att, ja. 울프 크리스텔손 스웨덴 총리는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집을 수색하는 등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호주 동부 해안의 인기 있는 관광지인 브리비섬에서 상어의 공격을 받고 소녀가 숨졌습니다. 퀸즐랜드주 경찰은 현지 시각 3일 오후 5시 브리비섬의 우린비치에서 수영을 하던 17살 소녀가 상어에 물렸고 긴급 구조대가 출동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브리비섬 주민은 이 해변은 하루 종일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며 주변에 상어가 많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이 정도로 해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사건은 여전히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홋카이도 등 일본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까지 홋카이도 동부 오비히로 지역에 12시간 동안 120cm의 눈이 내려 일본 내 관측사상 최고의 강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눈은 동해를 따라 북일본에서 서일본에 걸쳐 한기가 유입되면서 홋카이도를 비롯해 니가타현, 히로시마현, 기후현 등 혼슈나 규슈까지 폭넓게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세를 강화해온 러시아가 동부 하르키우주 소도시에 미사일 공습을 가해 민간인 5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수장이 우크라이나를 찾아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을 둘러싼 핵사고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소도시 이지움의 시의회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내부에도 성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탄도미사일로 이지움 중심부를 공습해 10대 소녀를 포함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Їй сьогодні треба здавати пластиковий паспорт міняти. Оце ми приїхали в паспортний стол і тут стояли, ждали в очеред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잔인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무기와 제재, 외교의 힘을 동원해 테러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수도 키이우를 찾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2022년 2월 전쟁 시작 후 핵사고 위험이 더 커진 자포리자 원전 안전관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The situation is quite dire. We should not, I think, hide the fact, and as you can see behind us, this infrastructure has been degraded. 그동안 원전 주변의 전력시설이 폭격에 파손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외부 전력 공급이 끊기면 냉각 시스템이 정지되고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서 대형 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IAEA는 자포리자 원전 일대를 비무장 안전구역으로 설정하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에 요구해왔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부지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인력이 시설 운영을 맡고 있어 운영권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후반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측과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타협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사상자의 규모가 전체 파견 병력의 최대 50%에 이를 수도 있다는 미국 안보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국제안보 프로그램 책임자 세스 존스는 현지 시각 4일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군의 사상자 수는 전체 파병 병력의 3분의 1에서 최대 50%로 추정되고 전사자는 1,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스 존스는 11,000명에서 12,000명의 북한 파병군 규모로 볼 때 놀랄만한 사상자의 규모라며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많은 사상자가 동반되는 소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모두 236명으로 전년보다 2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국내 입국 탈북민은 지난 2019년 1,047명에 달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이듬해 229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정부가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민간 기업을 돕기 위해 연구비 매칭 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1조 원 규모의 혁신 펀드도 만들어 기업 R&D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정부 R&D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일정 비율로 연구비를 내도록 하는 연구비 매칭 부담.
현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절반에 달합니다. 기술력을 가졌어도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감당하기 벅찬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가 핵심 전략기술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한해 현금 부담 비율을 최소 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 펀드를 만들어 기술 사업화 기업 등을 중심으로 R&D 혁신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 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은행, 펀드 운용사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도 기술 사업화와 관련돼서 그게 좀 쓰였으면 좋겠다. 그 펀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열풍과 같이 AI 모델 개발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는 만큼 정부는 이달 중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전략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양자 분야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 R&D 기술 사업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체계 정비에도 나섭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핵심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장관이 직접 국민에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R&D 현안을 두루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팩트 추적 취재 결과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후 소득 공백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만 60세인 정년이 지난 뒤에도 노동자를 더 고용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용의 형태를 놓고는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컸습니다. 오늘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다양한 사례와 이해 당사자 취재 등을 통해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의 해법을 집중 모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